번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시장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묶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에 대한 시장의 베팅이네요. 네, 맞습니다. 폴리마켓 데이터를 보니까 케빈 워시의 지명 확률이 이게 49%까지 확 올랐어요. 그렇죠. 케빈 해싯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완전 반대였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순위 변동이 아니고요. 시장이 예상하는 미래 통화 정책의 색깔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정책의 색깔이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 케빈 워시라는 인물을 통해 더 매파적인, 그러니까 긴축적인 정책 가능성에 돈을 걸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이건 거시경제와 금리 전망에 있어 명백한 약세, 베어리시 시그널로 해석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차트로 넘어가 보죠. 주식시장 내부의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골드만삭스 자료인데요. 네, S&Px와 NDX, 그러니까 대형주랑 기술주 지수 내의 종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역사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다 같이 오르고 내리던 시장이 끝났다는 뜻인가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차트는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시장은 끝났다는 선언과도 같아요. 아, 그렇군요. 상관관계가 낮다는 건 이제 시장 전체의 방향성보다는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속한 섹터의 특성이 주가를 결정하는 훨씬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더 어려워진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종목을 고르는 실력이 중요해진 아주 까다로운 시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시 주식 관점에서는 bearish, 약세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런 거시적인 불안감은 미국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 보죠. 네.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11월 중국 소매 판매 지표인데 상황이 꽤 심각해 보여요. 월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전년 대비 성장률도 계속 고꾸라지고 있네요. 네, 중국 내수 소비의 엔진이 지금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겠죠. 세계 공장이자 소비 시장인 중국의 수요가 이렇게 약화되면 글로벌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 자산군에 대해서는 당연히 베어리시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지표들 속에서도 시장의 공포감 자체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네, VIX 지수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센티멘트 트레이더 자료를 보면 공포지수 VIX가 20 위에서 15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S&P 500 지수는 오히려 오르고 있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VIX의 하락은 투자자들이 갑작스런 폭락에 대한 공포는 느끼지 않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앞서 본 상관관계 하락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그림이 더 명확해집니다. 시장은 지금 알 수 없는 외부 충격보다는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지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경기 둔화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닉셀링은 없지만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일단 변동성 자체의 감소는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는 불리시, 강세 신호로 작용합니다. 위험 프리미엄이 줄어드니까요. 급락의 공포는 없지만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는 미묘한 상황이군요. 그 우려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다시 미국인데 연휴 시즌 소매업 고용이 심상치 않네요. 네, 이것도 중요하죠. 실제 고용은 물론이고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채용 예측치마저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 고용이 부진한 것을 넘어서 기업들이 앞으로의 연말 대목조차 비관적으로 보고 채용 계획을 줄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미래 소비 지출이 둔화될 거란 예고편이네요, 거의. 명백한 예고편이죠. 노동시장의 약화는 곧 소비 위축으로 또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과 금리 관점에서 보면 이건 베어리시 시그널입니다. 경제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기업들의 장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기업 네스테가 기호 목표를 수정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계획 변경이 아니고요. ESG나 기후변화 대응 같은 거대 담론이 고금리와 경기 둔화라는 차가운 현실과 만났을 때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장의 생존과 재무 건전성이 더 시급해지면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녹색 전환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죠. 그렇군요. 이 흐름은 녹색 전환이라는 테마 자체에 대해서는 베어리시 관점을 갖게 합니다. 거시경제의 압박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군요. 이번엔 단기자금 시장을 보겠습니다. 담보부 이길물 조달금리 SOFR이 3.66%까지 급락했습니다. 수년 내 최저치인데 이건 시장에 돈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SOFR의 급락은 시장의 유동성 상황이 눈에 띄게 완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줄었거나 공급이 늘었거나. 그렇죠.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매우 강하게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셈이죠. 금리 자산군에 대해서는 bearish, 즉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시장이 연준보다 한 발 앞서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거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중 관계에는 약간의 훈풍이 부는 걸까요? 대중국 무역 제한 조치를 비교한 차트를 보면 내년에 새로 예정된 조치가 올해보다 확연히 줄었습니다. 네, 양측의 강대치가 다소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갈등의 근본 원인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일단 추가적인 장벽이 세워지는 속도는 늦춰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에 짓눌려 있던 중국 관련 자산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따라서 무역 및 중국 관련 자산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나마 불리시 관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하루 시장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S&P 500 히트맵을 보면 거의 모든 섹터가 파란불이에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기술주와 아마존 같은 소비주가 크게 하락했네요. 앞에서 본 소매 고용 부진과 같은 맥락에서 소비자 심리 위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에너지나 유틸리티 같은 방어주 섹터는 상대적으로 선방했고요. 네,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전형적인 위험 회피, 리스크 오프 장세의 특징입니다. 거신이 금리 관점에서 보면 시장이 느끼는 불안감을 명확히 보여주는 bearish 시그널이죠.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소위 스마트머니로 불리는 헤지펀드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미국채, UST에 대한 헤지펀드의 포지션을 보니까 2022년 이후 롱 포지션, 그러니까 국채 가격 상승에 대한 베팅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헤지펀드들은 이미 금리 하락에 매우 강력하게 베팅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특히 스왑 스프레드 거래를 통해 이런 포지션을 구축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스왑 스프레드 거래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건 단순히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방향성 베팅을 넘어서요. 특정 금리 간의 차이, 즉 스프레드가 줄어들 것에 베팅하는 훨씬 정교한 전략입니다. 지금 헤지펀드들은 이 전략을 통해 미 국채를 사고 있는데 이건 향후 수익률 곡선이 평판화될 것, 그러니까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는데 아주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에 대한 명백한 bearish 포지션이죠. 정말 정교한 베팅이군요. 다음은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저도 이거 재밌게 봤습니다. CEO와 투자자 모두 AI가 채용을 늘릴 거라고 보는데 투자자의 기대치가 CEO들의 실태 계획보다 훨씬 높아요. 이 간극은 뭘 의미할까요? 투자자들이 현장의 CEO들보다 AI 혁명의 파급력을 훨씬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새로운 직무에 대한 수요를 보는 거군요. 그렇죠. AI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또 활용하는 새로운 직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이건 AI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은 물론이고 관련 기술을 교육하는 분야에도 엄청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볼리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연준 의장 지명 확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하메드 엘리에리안이 공유한 자료인데 역시 케빈 워시의 확률이 48%로 오르고 햇잇은 43%로 떨어졌네요. 여러 소스에서 교차 확인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데이터를 통해 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의 컨센서스가 한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결국 워시가 상징하는 매파적 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금리 관점에서는 베어리시 기조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차트가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비앙코 리서치 자료인데 12월 13일 단 하루 만에
두 후보의 확률 곡선이 완전히 교차하며 수직으로 엇갈립니다. 네, 이 차트가 바로 티핑 포인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어떤 특정 정보나 사건이 시자의 생각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까지 서서히 진행되던 추세가 특정 계기를 통해 폭발적으로 가격에 반영되는 순간이죠. 이제 시장은 케빈 워시의 지명 가능성을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매우 높은 확률의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네요. 네, 금리 관련 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라면 이제 정말 심각하게 이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베어시 경고등입니다. 다시 중국 소매 판매 데이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하락 추세가 정말 뚜렷합니다. 성장률이 거의 0%에 수렴하고 있네요. 네, 팬데믹 이후 기대했던 보복 소비의 모멘텀이 이제는 완전히 소멸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택보다는 내부적인 규율과 안정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이런 소비 약세는 꽤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체의 수요 측면에서 부담을 주는 배열시 요인입니다. 이런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주식시장 내부의 역학관계도 변하고 있습니다. S&P 500 섹터별 성과를 보면 연초 이후로는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압도적이었는데 네, 그랬었죠. 최근 한 달만 놓고 보면 기세가 꺾였습니다. 반면 연초 내내 부진했던 유틸리티나 부동산 같은 섹터들이 고개를 들고 있고요.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는 섹터 순환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성장주 랠리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 동시에 경기도나 우려가 높아지면서 유틸리티 같은 방어적인 성격의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거죠. 기존 주도주였던 기술주 관점에서는 약세 신호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시장의 색깔이 공격에서 방어로 바뀌고 있다는 중요한 변곡점일 수 있습니다. 베어시 신호입니다. 어제 하루의 주요 지수 성과를 보면 그런 분위기가 더 명확해집니다. 모든 지수가 하락했지만 특히 러셀 2000 성장주나 나스닥 같은 성장주 지수의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가 약세일 때 금리 인상이나 성장 둔화 우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장주가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불안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데이터죠. 주식 성과 측면에서는 당연히 베어리시 시그널이고 포트폴리오의 방어적 성격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기회는 있겠죠? 개별 종목 분석을 하나 보겠습니다. 의료기기 업체 스트라이커, SYK인데요. 네. 특정 기술적 분석 전략의 백테스팅 결과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과거 승률이 79%, 연평균 수익률이 49%에 달했네요. 물론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에 대해 특정 전략이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확률로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죠. 중요한 건 바로 지금 그 신호가 발생했다는 거군요. 네, 차트의 녹색 삼각형이 보여주듯이 그 전략에 따른 매수 신호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거시 지표들이 온통 약세를 가리키는 상황에서도 이런 개별 종목 단위의 기회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죠. 이 종목에 한해서는 불리시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백금 가격의 급등이 눈에 띕니다.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움직임일까요? 강력한 산업 수요, 공급 차질 우려, 혹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투자 수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나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가격 저항선을 강력하게 뚫어내는 돌파, 즉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드물게 나타난 강력한 불리시 시그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안 시장의 포지셔닝을 살펴보겠습니다. 투기적 포지션을 보면 캐나다, 호주 달러, 영국 파운드에 대한 숏 포지션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네, 수년 내 최대 규모죠. 반면 엔과 유로는 롱 포지션이 우세하고요. 시장의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네요. 네, 원자재 가격에 연동되는 통화들과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반면 일본 엔과 유로화에 대해서는 강세 혹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국의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 전망이 그만큼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파운드에 대해서는 베어리시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포지션이 과도하게 쏠리면 숏 커버링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차트입니다. 미 달러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과 달러 인덱스 DXY를 비교한 건데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저도 이 차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기 세력은 달러 매수 롱 포지션으로 돌아섰는데 정작 달러 인덱스는 100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불일치가 핵심입니다. 보통 투기적 포지션은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다르네요. 네,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오르지 못했다는 것은 그보다 더 강한 매도 압력이 어딘가에서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달러의 약세 전환 가능성을 암시하는 이상 신호일 수 있죠. 아, 데이터의 이면을 읽어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 달러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이면을 읽어 베어리시 관점을 갖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